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이제니. 그래봤자 결국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오늘부터 나는 반성하지 않을 테다. 오늘부터 나는 반성하지 않을 테다. 그러나 너의 수첩은 얇아질 대로 얇아진 채로 스프링만 튀어오를 테세. 나는 그래요. 쓰지 않고는 반성할 수 없어요. 반성은 우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너의 습관. 너는 입술을 다문다. 너는 지친다. 지칠만도 하다. 우리의 잘못은 서로의 이름을 대문자로 착각한 것일 뿐. 내가 울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결심한다. 내가 없어지거나 내가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너는 등을 보인 채 여전히 어깨를 들썩인다. 창문 위의 글자는 쓰여지는 동시에 지워진다. 안녕, 잘 가요. 안녕, 잘 가요. 나도 그래요. 우리의 안녕은 이토록 다르거든요. 너는 들썩인다. 들썩인다. 어깨를 들썩인다. 헤어질 때 더 다정한 쪽이 덜 사랑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잘 알기에 나는 더 다정한 척을 했다. 더 다정한 척을 3번도 넘게 했다. 안녕, 잘 가요. 안녕, 잘 가요.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는 말들일 뿐. 그래봤자 결국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이번 영상에서는 미묘한 관계성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좋은 시의 조건 4번째입니다. 이 미묘한 관계성, 그냥 관계성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관계성을 드러나가는 3가지 축을 살펴보고요. 그런 타자와의 미묘한 관계성, 사람이 아닌 대상과도 미묘한 관계성이 성립된다. 합성어 안에도 관계성이 있다. 발상의 전환으로 관계성을 그려내라 라고 소제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계성을 드러내는 3가지 축, 이거 아주 중요하죠. 화자가 있고, 화자는 말하는 주체죠. 타자가 있고, 말의 대상이 되는 게 타자이겠죠.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이 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란 뭔가 우리가 원관념 있고 보조관념 있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웠죠. 근데 이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은 T.S. 엘리어트, 영국의 시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미국 시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 웨이스트랜드라고 황무지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알프레드 프루프럭의 연가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 시를 쓴 사람인데 객관적 상관물 비평을 웨스트랜드 처음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 온갖 지식들을 다 뒤섞어 놓은 듯한 딱 그런 감정들이 드는 그런 시였어요. 아주 길죠. 네, 엘리어트가 굉장히 비평을 잘했다고요. 그 비평을 하면서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객관적 상관물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하죠. 한번 적어 드릴까요?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객관적 상관물 objective
correlative. 어디가 틀렸을까요? correlative. objective, correlative. 이게 R이 두 개인가? 네, 두 개네요.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네. 쑥쑥 자라는 영어나무 유튜브로 오셔서 영어 공부도 하세요. 그래서 objective, correlative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데, 아무튼 엘리어트에서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뭔가, 그죠? 독자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상황이나 사물이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정서, 감정, 속성 등을 독자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말 중요하죠.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때 활용되는 사물과 상황을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인간의 감정을 직접 말하면 추상인데, 이 추상적인 것들, 그 감정은 원래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것을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객관적 상관물이래요. 근데 시크릿 할인 시인은 이렇게 밑에다 각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설명을 쉽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사랑해 할 때 하늘만큼 딸만큼 사랑해요. 애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딱히 시각적으로 알 수가 없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인지. 그러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늘 저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랑, 그리고 땅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저 사랑의 크기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게 쓰는 것. 그때 하늘과 땅이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해요. 딱 와닿죠. 네. 구체적인 크기가 딱 드러나 보이고 생김새가 딱딱 드러나게 보이는 것. 그렇게 인간의 추상적 감정을 그런 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것 또는 형상화시킨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창작의 과정에 존재하는 세 가지 축하고 설명했어요. 먼저 화자가 있겠고 타자가 있겠고 또 객관적 상관물이 있겠죠. 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관찰자인 내가 이걸 이것에 대한 한번 예시로 할인 시인께서 제시를 해놨어요. 관찰자인 내가 아버지의 겉모습과 이면의 모습을 객관적 상관물 없이 그리면 추상적 관념이 된다. 즉 폭력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은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형상화되지가 않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알게 되죠. 또 인자한 아버지, 이것도 구체적인 모습이 없죠. 형상화되지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객관적 상관물이나 객관적 현상이 없으면 시적 형상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눈에 보이게, 그죠? 폭력적인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쓴다든가, 인자한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쓴다든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인자한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는 밑에 있으니까 인자한 아버지 한번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인자한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먼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어렸을 때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눈이 아주 산길은 아니고 논길 반, 산길 반 이러는데 눈이 거의 무릎까지 차는데 상당히 아버지가 저를 업고 가요. 그 먼 길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서 그걸 잘 몰랐는데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고 그 눈길을 막 미끄러지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가면은 그것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죠. 이렇게 행위가 객관적 상관되는 어떤 객관적인 원래 객관적 상관물이니까 객관적
상황이 되겠죠. 어떤 객관적인 장면, 네, 그 객관적인 장면도 하나의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있겠죠. 구체화되잖아요. 등에 업고 간다는 것. 근데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를 구체화시키면, 또 형상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거울 속에 그려지는 아버지의 얼굴. 사실은 자기 얼굴이죠. 자기가 거울 보고 있으니까 거울 속에 그려지는 아버지의 얼굴. 거울을 깨버린다. 그 후로 내 이마에 흉터가 자란다. 이거 구체적이잖아요. 거울 속에 아버지의 얼굴, 자기 얼굴인데 이렇게. 그리고 거울도 이렇게 객관적인 상관물이고 깨버린대요. 객관적 상관 행위죠. 객관적으로 상관되는 행위 또는 장면 또는 뭐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객관적인 상관물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 어때요? 다 눈에 보이는 단어들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런 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거울과 흉터 객관적 상관물이고 깨지거나 자라는 것은 객관적인 장면이죠. 여기서는 현상이라고 써놨는데,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화자, 타자,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객관적 상관물이다. 사실 화자니 타자니 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뭐예요? 타자의 감정이든 화자의 감정이든 객관적 상관물에 의해서 추상성을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해요. 타자와 미묘한 관계성을 잡아라. 네, 이제 나오네요. 화자나 타자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관계성을 읽어내는 것은 현대적 감각을 표방하는 시에서 매우 중요하다. 네, 아무튼 중요하대요. 간절함이나 진지함이 묻어나는 그것이 적절한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황, 객관적 장면, 네, 다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물건이 아니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객관적 상관, 장면, 객관적 상관, 상황이죠. 틈을 만나지 못하면 시적 형상화, 즉 뭐예요? 형상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시각화시키는 것이 형상화죠. 모양 형자에 모양 상자잖아요.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게 형상화죠. 이루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폭력적인 네. 폭력적인 가장에 대한 증오를 쓸 경우 미워하는 정도에 대한 시적 형상화, 네, 그렇게 하는 게 뭘 통해서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네,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빨랫줄에 걸린 아버지의 속옷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람이 떨어뜨렸죠. 아버지의 속옷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네, 아버지가 좀, 이것도, 그렇죠. 폭력적인 아버지인데, 가장인데, 그 속옷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죠. 땅바닥에 떨어진 거는, 네, 이렇게 아주 그냥 이제 볼품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징성도 있지만 또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아들이 그것을 밟았다. 참 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나 봐요. 그냥 밟았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얼른 주워서 주머니에 감추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미워하긴 하는데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죠. 어느 한편에서 딱 보호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네, 대단히 미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미움의 크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객관적 상관물 또는 객관적인 상관 장면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타자의 감정이든 화자의 감정이든 바로 그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시각화해서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표현했을 경우 아버지를 100% 미워하는 형상, 아들이죠. 아들이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아버지 속옷을. 그리고 부분적으로 묘하는 시적 형상, 어머니죠. 얼른 보호하고 싶어서 그걸 호주머니 속에 감춰요. 미묘한 감정과 관계성의 차이를 보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성, 네, 그 관계성의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객관적 상관, 장면 또는 행위가 보이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 미움의 어떤 증오의 관계성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미묘한 관계성의 차이를 발견할 때는 독자는 시적 쾌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바로 그 미묘함, 아들과 어머니의 아들과 어머니와의 또 아버지와의 관계성, 다시 한번요. 아들과 어머니의 아버지와의 관계성, 또 남편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의 미묘한 차이, 네, 그를 느낄 때 독자는 시적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미묘한 관계성을 무조건 객관적 상황이나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조건이래, 무조건.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낭송한 시입니다.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이체니. 첫 번째 제목이 좀 길죠.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이체니. 그래 봤자 결국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이 한마디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후두둑 아니고 원래는 후드득이죠. 후드득인데 후두둑은 좀 비표준어입니다. 이게 이 한 줄을 잘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봤자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봤자라는 표현 중에 결국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나뭇잎인 것도 그렇고 떨어진다라고도 하고 또 뿐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뭔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것, 그렇죠. 뭔가 떨어져 나가요. 이별이죠, 이별. 근데 그런 소리,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굉장히 사소하게 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화자의 심리를 어떤 대변해주는, 그러니까 그 장면이 화자의 심리를 대변해주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듯 합니다. 이 나뭇잎 소리는 사실 들리지도 않는 어떤 이별의 소리, 아주 그 이별을 사소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 후두둑은 나뭇잎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데 이 화자는 굉장히 지금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이 후두둑이라고 표현했잖아. 이 충격이 큰 이별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억지가 좀 보이죠. 네, 나뭇잎, 그죠? 후두둑 장면도 객관적 상관 장면이 있지만 이 나뭇잎 떨어지는 것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후두둑 하면은 비가 갑작스럽게 마구마구 막 쏟아져서 사람을 놀래키는 거죠. 사람을 놀래키는 단어를 써놓고 별거 아닌 어떤 사소한 일일 뿐이다 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네. 오늘부터 나는 반성하지 않을 테다. 오늘부터 나는 반성을 반성하지 않을 테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반성하지 않는다. 이 말만 딱 있으면 나는 반성하지 않을 테다. 이게 참 시적 느낌이 잘 안 들죠. 이것만 딱 있다면 나는 반성하지 않을 테다.
그런데 이 앞에 이런 어떤 묘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시적 진술이 묘사가 받쳐주기 때문에 진술이 어떤 시적 논리를 갖는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반성하지 않을 테다. 지나간 일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성이 무슨 뜻이죠? 반성? 돌이켜서 살핀다 이 말이죠.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면서 살피는 게 반성이죠. 그러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과거를 그러니까 어떤 절대 지난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미련도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반성을 반성하지 않겠대요. 아주 세게 나가죠. 그러나 너의 수첩은 얇아질 대로 얇아진 채로 스프링만 튀어오를 테세. 나는 반성 않겠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또 그게 아닌가 봐요. 아주 그런 관계가 드러나죠. 그런 관계성이. 너의 수첩은 얇아질 대로 얇아진 채로 스프링만 튀어오를 테세라고 했는데요.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또는 이것저것 막 적으면서 한 장 떼어내고 고민하고 또 적고 떼어내고 고민하고 이런 장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스프링만 남아서 튀어오를 태세라고 하는데 그 스프링의 모습을 보면 어떤 그리움에 메말라서 어떤 뼈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쓰지 않는 나는 그래요. 쓰지 않고서는 반성할 수 없어요 라고 했네요. 네, 반성을 참 많이 해요. 나는 그래요. 그죠? 쓰지 않고는 반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썼나 봐요. 반성은 우물의 역사만큼이나, 우물의 역사만큼, 이 나라는 사람은, 나는 그래요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너죠. 반성은 우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너의 습관이래요. 반성은 뒤돌아 살펴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물의 역사만큼 오래된 너의 습관이다라고 해요. 반성이 그렇대요. 반성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워하는 거죠.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해요. 그런데 우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너의 습관이다라고요. 이 우물의 역사, 어쩐지 좀 눈물샘을 말하는 것 같죠. 그 눈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너의 습관. 눈물이 있어 온 이후로 자기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어떤 그렇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반성을 해왔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입을 다문다. 너는 지친다. 지칠만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림과 눈물과 슬픔에 지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은 서로의 이름을 대문자로 착각한 것일 뿐. 이거 참 이 상상을 굉장히 멋지게 잘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서로의 이름을 대문자로 착각한 것일 뿐.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잘못이래요, 그게. 대문자. 우리가 대문자로 쓰는 게 어떤 것들이죠? 영어에 보면은 하나님 할 때 God 하면 대문자 쓰죠. 그리고 또 그리스의 그 작은 신들, 그러니까 미의 여신 있고 포세이돈 있고 여러 신들 있잖아요. 데메테르 있고 가이아 있고 이런 신들은 소문자 가드를 쓰죠. 그리고 또 S도 붙여주기도 셀 수 있는 명사처럼. 그런데
하나님 유일신으로서의 카드는 대문자 쓰고 항상 단수로 쓰죠. 대문자를 쓴다는 것은 고유명사를 쓸 때 대문자 쓰죠. 고유명사. 고유한 존재. 그러니까 대문자로 서로의 이름을 대문자로 착각한 것일 뿐. 대문자 쓰니까 진짜 대문자로 착각을 했죠. 그러니까 고유한 존재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 고유하고 고귀한 존재로 어쩌면 하나님과 같이 절대자로서 인식을 했었는데, 네, 그런 관계였었대요. 그게 잘못이었대요.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에게 원래 소문자로 쓸 수 있는 수많은 평범한 존재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름을 대문자로 쓰다 보니까 진짜 가드처럼 하나님처럼 그런 절대자로서 고유한 존재로서 고귀한 존재로서 인식한 것이 잘못이었대요. 내가 울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결심한다. 내가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어쩐지 좀 울면서 매달릴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주저없이 떠날 것임을 또는 미련 없이 떠날 것임을 암시하는 듯 하죠. 너는 등을 보인 채 여전히 어깨를 들썩인다. 창문 위의 글자는 써지는 동시에 지워진다. 이 시인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쓰다의 피동형, 그러니까 쓰여지는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써지는 하든가 쓰이는 하든가 또 쓰이는 그렇죠. 쓰이다 쓰이는 하든가 아니면 써지는 하든가 또 쓰인이라든가 이렇게 쓰나요? 씬 이렇게 하나로 쓰이는의 줄임말이 씬이죠. 이렇게 이거는 쓰인의 줄임말입니다. 쓰인 왜 안 돼? 이거는 쓰인의 줄임말이고 지다를 써서 써지는 하든가 쓰이는 하든가 하는데 시인께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자를 쓰듯이 그렇게 쓰여지는 약간 그 단어와 또 쓰이는 거와 써지는의 단어를 일부러 뒤섞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문 위에 글자는 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자와 글자를 동시에 섞어서 쓴 것 같아요. 쓰여지는 동시에 지워진다. 예. 그러니까 등을 보인 채 여전히 어깨를 들썩인다. 왠지 돌아서서 훌쩍거리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창문 위에 글자는 쓰여지는 동시에 지워진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너라는 존재는 뭐라고 이렇게 창문에다 어떤 그 창문을 통해서 창문에 반사되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뭐라고 글씨를 쓰는데 나라는 존재는 그걸 읽을 수가 없죠. 바로 지워져 버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안녕 잘 가요. 안녕 잘 가요. 나도 그래요. 우리의 안녕은 이토록 다르거든요. 너는 들썩인다. 어깨를 들썩인다. 라고 말했네요. 헤어질 때 더 다정한 쪽이 덜 사랑한 사람이다. 네, 이 사람 되게 사랑했나 봐요. 그죠? 헤어질 때 더 다정한 쪽이 덜 사랑한 사람이다. 그렇죠. 헤어질 때 다정하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덜 사랑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했으면 견딜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기에 나는 더 다정한 척을 했다. 되게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덜 사랑한 것처럼 너스레를 떨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정한 척을 3번도 넘게 했다.
안녕 잘 가요, 안녕 잘 가요.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는 말들일 뿐. 그래봤자 결국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억지 너스레를 떨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상처를 덜 받으려고 억지 부리고 있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말들이 더 이게 뭐죠?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는 말들일 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창문에 쓰여지는 동시에 지어질 수 없는 말이죠. 지어질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을 수 있는 말은 안녕 잘 가요 뿐이고, 나머지는 지어질 수 없는 말인가 봐요. 네, 그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네, 정리합니다. 이젠이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이라는 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즉 하린 시인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자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한 미묘한 감정 차이를, 그에 따른 정서적 파장을 예민하게 잡아낸 후, 한마디로 감정 잘 잡아내서 그것을 객관적 속성을 가진 상황과 사물을 끌어와서 노련하게 형상화했다. 아주 그렇죠. 그렇게 나뭇잎 후두둑 떨어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또 대문자를 이렇게 가져온다든가 좀 참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또 우물의 역사만큼 오래됐다고 표현한다든가, 또 창문 위에 글자가 써지는 동시에 지워진다고 말한다든가, 좀 그렇게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관계성을 나타내는 시에서 객관적 상관물은 필수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이렇게 객관적 상관물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시를 형상화하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만들려고. 시적 묘사가 그게 바로 시적 묘사죠. 네, 지금까지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이제니 시인의 시를 통해서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